이 장은 지성의 발생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앞에 이제 실온 읽고 물질과 기억 읽고 왔는데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 물질과 기억에서 한 거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원론을 넘어간다는 게 바로 이론론에 이르는 걸 의미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나눠놓고 시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물질이라는 게 있다잖아. 그다음에 정신이라는 게 있다. 이거 어디서 왔어? 이 모든 몇 원론이든 간에 어쨌든 뭐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럼 그 있는 거는 어디서 온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 해서 출발하면 안 된다. 이게 베르그손의 철학의 기본 전제거든요. 어떤 것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게 왜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냐 그러면 초월적인 존재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줬다. 그냥 그런 게 태초에 있었다. 태초에 있었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한 건 아니니까.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다른 애들한테는 안 줬는데 인간에게만 뭘 줬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초월항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월항을 제거하려고 그럼 뭘 설명해야 되느냐?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생겨났는가를 논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진 게 아니라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에서 생겨났지? 도대체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고 정신이라고 부르는 건 뭐지? 이게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물질이라고 인식하는 거지? 그럼 인식한다는 거는 인식 능력은 어디서 온 거야? 지금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정신과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이게 그러니까 창조론을 부정하는 사람도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캐물어 들어가면 결국은 신을 끌어들이게 되는 어떤 이상한 구조가 있어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논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철학은 발생을 사유해야 된다.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어떤 물질이 있다. 저것은 나와 어떤 관계다. 어떤 것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이 정신작용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한 것이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라는 것도 있는 거냐. 그냥 우리 바깥에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물질적인 조건을 어떤 초월적 존재가 이렇게 준 거냐.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물질이라고 부르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되게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음과 늙음 이런 거를 겪는 거는 왜 그렇죠? 왜 태어나죠? 그러니까 늙고 죽는 거는 태어났기 때문인데 그럼 왜 태어나죠? 왜 태어난다는 게 누군가가 태어나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도 창조론이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밖에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창조론적인 걸 버릴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그냥 누군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으니까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삶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부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거를 얘기했죠. 그게 이제 12연기법 같은 거잖아요. 12연기법에서 어떻게 무명으로부터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과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 느낌 이런 것들이 쫙 상호 의존적으로 생겨나는가 이런 걸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원래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가 계속 그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지금 아니 도대체 우린 당연히 우린 인간이니까 인식할 수 있다. 인식 능력이 있다. 인식 능력이라는 것으로 뭘 말하는가? 이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인식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서의 대상 세계가 있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럼 대상 세계가 있어서 인식하는 거야? 인식하니까 대상 세계가 있는 거야? 이제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관념론과 실제론의 싸움이죠.
물질이 있으니까 인식하는 거다. 근데 어쨌든 관념론이든 실제론이든 간에 물질과 정신을 나눠놓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주어진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 철학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 앞에 두 권의 책을 거쳐서 이 창조적 진화에서는 그거는 생명체만이 아니라 그 우주적 차원에서 어떤 것이 그런 것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과정을 더듬어 나갈 때.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식물과 동물은 주어져 있다가 아니라 왜 하나는 식물이 되고 하나는 동물이 됐지? 이 당시의 진화론을 베르그손이 자기의 그 질문과 말하자면 융합을 시킨 거죠. 진화론이 보여주는 건 뭐냐? 주어져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생명의 과정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면 과학적인 것을 그대로 전제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학적인 것의 사실의 선을 따라가면서 과학적인 어떤 실증성과 위배되지는 않지만 과학은 여전히 과학의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늘 얘기하는 게 어쨌든 실증 과학은 기본 전제가 뭡니까? 지성에 의해서 세계를 계산 가능한 것으로 공간화해 놓고 시작을 하죠. 그거는 과학의 길인데 과학이 그 길을 따라서 입증한 게 있죠. 그럼 그 입증한 거를 무시하면 안 돼, 철학은. 그것을 따라가되 지성에 기반하는 모든 것을 공간화하는 것에 기반하는 전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어쨌든 과학하고는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철학은 뭐냐? 과학은 어쨌든 그렇게 현상적인 것으로부터 법칙을 추론하든 그렇게 추론한 법칙을 가지고 뭘 예측을 하든 과학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철학은 과학하고는 달라. 그게 아까 얘기했던 베르손이 생각하기에 철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그것은 왜 그런가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밝히는 거라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베르그손이 지금 이 진화론을 철학적으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생명의 그 최초의 폭발. 그러니까 들레즈가 도대체 생명의 약동이라는 건 뭐냐? 이 생명이 약동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매번 어떤 것이 이렇게 계속 그 폭발의 이미지 있잖아요. 계속 폭죽이 터져. 폭죽이 터지지만 폭죽이 터진다는 게 매번 분화하는 거죠. 매번 터지는데 터질 때 그러면 그 잠재성을 다 애초에 폭발력 있잖아요. 애초에 폭발력을 터질 때마다 소진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폭발력은 늘 같이 있어. 모든 터져나간 그 폭죽, 불꽃의 그 폭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계속 커다란 폭발 이후에 폭죽이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들이 분기하면서 터져나가죠. 계속 분기하면서 터져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창조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분기하더라도 그 분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안에서 분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잠재력이 소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재력을 계속 내재한 상태에서만 끊임없는 분화를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생명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과정을 진화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화하고 베르그손이 말한 진화는 좀 달라. 왜냐하면 베르그손이 그 생물학적 진화론을 비판하는 건 그 진화론이 너무 단선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화의 본질은 분기와 발산이다가 중요해요. 끊임없이 분기하고 발산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분기하고 발산하는 힘이 내재해 있다는 거지. 분기를 통해서 잠재력은 현행화돼요. 계속. 그럼 또 그 안에서 동물은 어떻게 분기되는가? 그렇게 계속 분기하고 발산하는 과정에서 지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애초에 위에서 주어진 게 아니야. 이제 그래서 3장에 가면 지성과 물질 이거를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거를 물질과 기억하고는 또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나면 이제 세 개를 놓고 이 텍스트 사이에
이렇게 계속되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씩 핀트가 달라지면서 좀 다른 데 방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우리가 모든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거에 입각해서 내 문제를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앞에 물질과 기억에서 어떤 걸 얘기했을 때와 여기서 얘기했을 때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긴장과 이완 같은 거. 우리가 수축이라는 말이 물질과 기억에서는 그 꼭지점으로 촥 수축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더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일수록 확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속이 이완되면 물질이에요. 물질이 수축하면 지속이에요. 그거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앞에 물질과 기억의 이미지하고 조금 달라. 근데 그거는 뭐 다르지만 그게 위배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수축이라고 그러고 왜 지속의 이완이 물질이라고 했는가를 더듬어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앞에서는 수축과 이완을 이런 의미로 썼다가 왜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쓰느냐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개념을 가지고 뭘 도대체 표현하고자 하는가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분명히 물질과 기억이라는 게 어쨌거나 두 가지가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래서 본성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또 다 읽고 나면 본성상의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 아니 지속의 이완이 물질이고 물질의 수축이 긴장이라면 이게 어떻게 본성상의 차이야? 수축과 이완의 정도만 다르면 그거는 그냥 정도의 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되기도 해. 들레즈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르그손에게 이 나눔의 계기가 있다. 몇 번에 순수 이원론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론론적으로 가면서 이론론적인 차원에서 이원론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원론과는 전혀 다르게 또 생각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론론과 이원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원론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베르그손의 이원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원론하고는 다른 이원론이고 이론론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하나다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론론이다. 이제 들레즈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질문을 제대로 던지고 그 질문을 더듬어서 해답을 향해 가는가. 그래서 베르그손의 철학은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제대로 던지는가. 그러니까 생명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물리적 환경이라는 건 일종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문제. 그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생명체가 매 순간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퇴화했거나 더 이상 분기하지 못한 생명체들은 베르그손은 그런 생명체들을 어떻게 보냐? 제대로 문제화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더 창조적인 솔루션을 만들지 못한 거죠. 왜 답을 찾는데 실패를 하는 거냐? 그건 문제가 잘못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의 문제도 어떻게 문제를 제대로 던질 것이냐.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이 챕터의 앞부분에 문제가 제대로 던져지지 않은 채 시작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비판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3장의 앞부분도 어떻게 연역이든 귀납이든 문제를 제대로 던지지 못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던져야 된다. 자, 문제를 이런 식의 잘못된 문제에서 출발하면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문제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하나씩 쳐내고 문제를 제대로 던지고서 시작을 해보자. 계속 그런 식의 서술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온 게 동물과 식물이 분기하고 그 지점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결국 차이라는 게 문제 상황이죠. 그 차이에 대한 다른 솔루션에 의해서 식물과 동물이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기가 되는 거예요. 분기는 차이를 어떻게 문제화하느냐에 따른 자신의 솔루션으로서 동물적인 게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물 안에서도 왜 어떤 것은 인간으로 가고 지성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가고 어떤 것은 본능에 머무는 쪽으로 갔는가? 그것도 분화잖아요, 분화. 결국 차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문제화하는가에 따라서 본능에 그냥 남아있는 방식, 그다음에 지성에 남아있는 방식. 근데 지성과 본능으로 분기했다고 하더라도, 분화했다고 하더라도, 분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대립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분화의 길들, 여러 길들 가운데 어느 한 길이 나머지 길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문제화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성과 본능에는 그렇게 자기가 그거를 분화해서 더 밀고 나간 것일 뿐인 거지 하나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성의 자연적 기능은 뭐냐? 이건 앞에 뭐 다 했던 거예요. 고정성과 부동성, 부동성에 집착하는 게 그게 지성의 자연적 기능이죠. 그래서 지성이라는 건 관계를 세우다 보니까 이건 이것의 왼쪽, 이건 이것의 오른쪽. 공간화한다는 게 관계를 세운다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33쪽을 보세요. 이것도 앞에서 했던 얘기죠. 지성은 언제나 뭐랑 연관되어 있는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 위에서 8째 줄에 인간의 지성을 행동의 필요성의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행동을 놓아보라. 지성의 형식 자체가 거기에서 도출된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은 그 단락의 끝부분에 지성의 산모리기를 멈추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를 이루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성이 주어지고 그 지성이 주어진 것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인식한다는 것은 뭐랑 기본적으로 연관되냐면 행동과 연관돼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나를 둘러싼 이 실존의 조건들과 관계할 것인가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현실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지성도 일종의 산물로서 얻어지는 거죠. 234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행동에서 출발해서 그러므로 단락에 행동에서 출발해서 지성은 제작을 목표로 한다. 행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거는 뭐 인간만 그런 게 아니죠. 행동에서 출발해서 이제 지성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이 외부 조건을 자기의 신체의 연장으로 보는 게 본능적 지성. 그러니까 도구를 제작할 때도 본능도 도구를 써요. 도구를 쓰지만 그 도구가 자기 신체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 베르그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동물학이나 뭐 생물학을 보면 또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점은 뭐냐면 지성과 본능이 분기하게 되는 지점에서 지성이 다른 거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계속 응용하는 거예요. 제작을 목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작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이 환경을 이제 그게 무기물질 위에서 수행된다. 6줄 내려와 보시면 고체만을 취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지성이 제작을 향한다면 유동적인 것은 없는 걸로 치고 유동적인 거를 딱 고체화시켜 놓는 거야. 정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진한 글씨 자연의 손에서 간 나온 우리의 지성은 무기적 고체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외부 대상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정지시켜 놓는 쪽으로 나아간 애들은 그 정지시켜 놓는 인식 능력 그걸 지성으로서 특화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냐면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인데
그 행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사실은 대상도 이제 뒤에 가면 얘기하지만 대상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쨌든 행위해야 되잖아. 어떤 것에 대해서 행위하는데 자기가 행위할 그것을 일단 구체적으로 놓고 거기에 관계 설정을 하면서 그것과 관계를 맺는, 그것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어쨌든 그것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 그 지점에서 지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함께 발생한 거죠. 그래서 236페이지의 맨 아래 보시면 우리에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주의를 고정시키는 것은 일단 선택된 불연 속성의 양태다. 그러니까 멈춰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할까라고 나아간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특화된 거예요. 그게 지성인 거예요. 236페이지 첫 단락그 부분. 지성은 불연속적인 것만을 명확하게 표상한다 그랬잖아요. 불연속적인 방식으로 해놓고 그것을 표상하는데 특화되는 방식의 능력, 이게 지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누군가가 지성을 부여한 게 아니라 동물이 지성과 본능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지성으로 분화되는 것을 택했다 그러면 그쪽으로 택한 생명체들은 무기물질을 고체화시켜 놓고 불연속적으로 포착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간 애들은 그렇게 파악하는 인식 능력이 발달한 거예요. 본능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본능이 인식하는 것과 지성이 인식하는 게 다른 건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아간 애들은 156번 줄 위에 과정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거지. 과정은 운동 자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뭐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237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에 마치 부동성이 궁극적 실제나 요소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정지 상태에서 보고 파악하도록 되는 이런 인식의 능력이 지성으로 분기하는 걸 촉진한 거예요. 지성이 계속 나아가는 거를. 그래서 그 237페이지 아래에서 다섯째 줄 끝부분에 지성은 자연적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유용한 것을 노린다. 그 유용한 것을 노리는 과정에서 뭐가 더 유효했냐면 어떤 동물 중에서도 어떤 동물들은 유용한 것을 노리는데 그 유용한 것을 노릴 때 운동을 부동성들로 대체할 때 더 유용했겠지. 그래서 운동을 있는 그대로 재구성한다고 주장하지 않아. 얘네들은 그냥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을 다 고체적으로 등가적인 것으로 부동적인 것으로 환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것을 포착하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의 넷째 줄에 보면 진한 글씨 부동성만을 표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식해야 더 유용해.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야 자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유용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굳이 이렇게 부동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어떤 거를 포착할 필요가 없었던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포착해야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아는 애들은 이걸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갔겠지.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지성을 가진 동물과 본능을 계속 가지고 가는 동물로 분화됐다는 거예요. 그 분화의 과정에서 지성이 발생한 거예요. 지성은 더 우월한 것으로 어떤 특정한 동물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성이 하는 건 뭐냐? 제작이라는 거거든요. 제작. 제작이란 아랫줄에 바로 나오죠. 대상의 형태를 재료 속에서 재단하는 것으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형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윤곽을 나눠야 되잖아요. 고체를 나누고 이렇게 계속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서 뭘 파악하면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분화시켜야 돼. 그런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공간도 만들어지고
언어도 만들어지는 거지. 12연기법에서 보면 명과 색이, 무명으로부터 명색이 만들어지거든요. 명이라는 게 이름이고 색이라는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우리한테 생명체하고 다른 것으로 주어져 있고 그 주어져 있는 것에 우월한 인간이 이름을 부여하고 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정신을 부여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아닌 거야 지금. 유용성에 따라 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파악하는 게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적으로 파악하고 공간화해서 파악하고 불연속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능력, 이걸 우리는 지성이라고 베르그손은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파악하는 게 유리한 애들은 그걸 계속 밀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지성적이 된 거죠. 다른 동물은 그게 필요가 없었겠지. 그래서 당연히 지성이라는 건 공간적인 것과 연관되고 언어적인 것과 연관돼요. 239페이지에 위에서 5째 줄에. 그러니까 물질의 전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종의 거대한 나뉘어지지 않은 천 같은 거야. 나뉘어지지 않은 천은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취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불리해. 그러니까 동물 중에 어떤 동물들은 그 전체를 다 재단을 해.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게 이제 대상화하는 거죠. 대상화한다는 것 자체가 물질을 불연속적으로 나누고 그걸 공간에다가 위치시킨다는 의미거든요. 애초에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있다고 말할 때 주장하는 것은 위에서 8째 줄이죠. 바로 이러한 힘이다. 재단해 놓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꿰매 관계시키는 거야. A 대 B는 C 대 D야.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다 나눠놓은 다음에 관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이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지성의 관계 맺기라는 건 뭐예요? 일단 다 나눠놔야 돼. 재단을 해놔야 돼. 불연속적인 방식으로 공간에 늘어놔야 돼. 그래야 얘하고 얘는 유사한 거, 얘하고 얘는 안 유사한 거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바로 이런 거에 다름 아니다. 베르그손이 보기엔. 그것은 동질적이고 비어있으며 무한하고 무한히 분할 가능하며 어떤 방식의 분해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장소라고 우리는 파악하게 되는 거지. 공간을.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공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 읽고 나면 우리가 공간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식의 진화의 과정 속에서 지성으로 분화한 애들이 자신이 세상을 파악하는데 가장 유익한 합리적인 방식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거였어. 그런 걸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적 인식은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걸 말하는 거죠. 공간 자체가 뭐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장소는 우리한테 지각되지 않잖아요. 동질적이고 비어있고 무한하고 무한히 분할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놓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는 건 그냥 관념이죠. 그래서 뭐라고 베르그손이 이야기하느냐 아래에서 4째 줄 그 페이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거는 그냥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도식, 행동이 펼쳐진다는 건 나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나머지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행동할 것인가, 그냥 그런 것이 펼쳐져 있는 어떤 장, 우린 그런 걸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그런 의미에서 공간은 정신이 세계를 보는 방식이다. 공간 자체가 시간,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위한 선험적 형식으로 주어져 있다. 이게 칸트죠. 그건 선험적 형식이야. 감각이 이루어지기 위한. 근데 지금 베르그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정신이 세계를 보는 방식이다. 내가 어떻게 저거하고 저거를 먹을까 말까? 저건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떤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내가 재단한 것들이죠. 재단한 물질들. 그 재단한 물질들을 쫙 펼쳐놓고 어떻게 행동할까를 따지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가능한 행동의 그 영역을 이렇게 그린다고 했죠.
그 가능한 행동의 영역을 이렇게 그릴 때 그냥 그걸 우리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넘겨보시면 결국 공간이라는 건 두 번째 줄에 뭐다? 인간 지성의 제작적 경향을 상징하는 표상이다. 재단하고 자기가 재단한 거 다시 꽤 맞추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바탕에 대한 개념. 그게 공간일 뿐이야. 공간이라는 게 우리의 그런 개념화와 무관하게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한 글씨. 지성은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임의의 법칙. 자기가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니까 임의의 법칙이죠. 임의의 법칙에 따라 분해하고 자기가 분해해 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또 관계로 막 엮어. 그런 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력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힘을 조직하겠죠. 그런 생명력이 분화한 것 중에서 발생한 힘이 지성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간이라는 게, 지성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분화된 힘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지성은 당연히 공간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자기가 관계하는 천을 자임의로 재단하니까 그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제 언어가 거기에 부여되는 기틀을 만든 거지. 그래서 240페이지에 보면 언어 나오죠. 언어. 당연히 거기에 언어를 가지고 기호와 사물을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는 방식. 그래서 241쪽에 보시면 위에서 8째 줄에 기호는 그것이 나타내는 사물에 고착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나서 거기에다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기호를 사물하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간 사회에서 제작과 행동은 변화 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각 개체는 자신의 역할을 배워야 하고 구조에 의해 미리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를 사물에다가 고착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언제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어디로 갈 건가가 미리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매 순간 옮겨가게 해준 언어. 그러니까 기호에서 언어가 조금 다른 이유가 이거죠. 1차적으로 기호라는 건 사물과 1대1 대응하는 관계로서 나타나지만 인간의 언어는 거기에 고착되어 있지 않죠. 언어는 그 이상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징성. 언어가 아주 단순한 사물에 대한 지시적인 관계로서 기능한다고도 우리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언어는 뭔가를 지시할 때조차 언제나 지시를 초과하는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제 그게 또 언어가 갖는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어의 기호들은 무한하게 사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기호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계속 전이해. 언어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변환해가지고 계속 사물들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호 중에서도 굉장히 막강한 기호죠. 그래서 242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이중적인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언어는 지성에 기작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이건 앞에 시론에서부터 쭉 나왔던 거잖아요. 언어가 뭔가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 언어를 특징 짓는 것은 이제 일반성도 있는데 언어는 그거를 초과하는 유동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기호가 언어 기호가 뭐가 다른가를 보자면 본능적 기호는 아예 기호와 그 자기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벗어나지 않아.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사물에 밀착된 기호라면 언어 기호는 비록 재단하기는 하지만 재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유동적이야. 그래서 언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그러다 보니까 언어는 1차적으로는 지성적인 거예요. 언어도 나누니까. 하지만 언어는 지성을 해방시키는 데도 기여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쭉 보시면 243페이지에 자 위에서 다섯째 줄에 지성은 말 자체가 하나의 사물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그것에 의해 인도되어 자신의 고유한 작업의 내부로 침투한다. 제작은 언제나 일정한 수단들을 사용할 때만 가능한데 이 수단들은 대상들의 정확한 치수에 따라 재단된 것이 아니고 대상을 넘치기 때문에 지성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일, 즉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일을 하도록 해준다 이랬죠. 그러니까 지성이 앞에서 얘기한 거는 지성은 1차적으로 재단해, 공간화해, 불연속화해, 고체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은 지성을 발생시킨 그 역할에만 매몰되진 않아. 이 지성이 또 계속 자기의 운동을 진화의 과정 속에서 밀어붙이다 보면 그 지성 자체에서도 지성을 넘어갈 또 다른 힘으로 또 다른 방식의 분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건 지성으로 분기했다고 하더라도 지성으로 분기한 거 안에 여전히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은 반성하는 동시에 그 방금 242페이지에 그 160번 위에 줄 지난번에 마지막에 요거 읽고 끝냈었죠. 반성하는 지성은 1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유용한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간화하고 고체화하고 불연속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잉여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지금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대상들을 제작을 해. 자기가 사용하려고 일정하게 치수를 재고 공간화하고 양화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를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자신의 행보를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관념의 창조자로서 이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리플렉트 한다는 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표상화하고 나누었던 것에 입각해가지고 뭔가를 보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관념의 창조자로서 표상 일반의 능력으로서 자각할 때 지성은 실제적 행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관념을 갖고자 해요. 그게 지성만이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한 것의 의미다. 그러니까 지성은 1차적으로는 유용성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 잠재력이 또 계속 지성 안에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지성은 유용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관념을 만들어. 온갖 쓸데없는 관념들이 유용함하고 상관없는 온갖 관념들이 있잖아요. 베르그손이 이걸 두고 지성만이 어떤 것을 서치할 수 있다 그랬죠. 찾아. 그래서 맨 아랫줄에 243쪽에 지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게 해주는 게 또 언어야. 그런데 그 언어는 어디서 원래 생겨났어? 사물을 지시하려고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 공간, 언어 이것이 하나의 세트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지성은 오로지 언어화하고 오로지 이거는 공간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지성 안에 지성을 넘어가는 힘. 지성 안에 지성 자체의 유용성에 매몰되지 않게 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성은 우리를 또 어디로 실어다줘? 그 지성의 힘을 발휘하면 우리를 저 직관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지성이에요. 그리고 언어적인 것이 애초에 사물을 지시하는 거, 재단된 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걸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언어 자체가 또 자기 안에 자신의 최초의 발생 이유와 어긋나는 어떤 것으로 언어 자체도 또 진화해 가지. 그러니까 지성을 확장하게 해주는 게 또 언어기도 해요. 이게 이중성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이게 서로 대립적인 건 아닙니다. 이 이중성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죠. 7째 줄에 보시면 말은 대상을 감싸면서 또 그걸 사물로 전환시키고, 지성은 무기물질에 작용하지 않을 때라도 거기에서 길들여진 습관을 늘 이렇게 이중적인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기물질에 작용하지 않는데도 습관을 따르기도 하고, 습관을 따라가면서도 또 완전하게 자기의 습관에 종속되진 않고, 언어가 사물을 지시하지만 지시하는 것을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또 지시하는 걸 넘어가면서도 자꾸 또 언어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일, 무기물질의 형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르는 거. 지성은 1차적으로는 습관을 따르고, 습관을 따라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하는 게 명석함과 판명함이라 그랬죠. 이게 1차적인 거야. 지성의 1차적인 기능인 거예요. 그러나 그 1차적인 기능에 매몰되지 않는 지성의 잠재력이 언제나 내재해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248쪽 보세요. 아래에서 7째 줄, 사유한다는 것은. 이제 지성이 그렇게 한다는 건 쭉 읽으시면 되고, 사유한다는 것은 재구성하는 거고, 이게 이제 지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재구성하는 것은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요소들을 아무리 첨가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이 부동의 것으로는 운동성을 만들 수 없다 그랬죠. 그건 앞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지성은 1차적으로는 언제나 맨 아랫줄에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재구성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다 재단을 해놓은 다음에 임의적으로 재단한 파편들을 가지고 다시 이어붙이는 거. 이게 지성의 재구성이에요. 그리고 지성은 언제나 그걸 주어진 거, 자기가 다 절단해 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한에서 지성의 기작 속에서는 249쪽에 새로운 게 늘 빠져나가죠. 이런 방식의 1차적인 지성의 작동 속에서 차이, 이 새로운 것은 차이인데 그거는 늘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성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를 거부하고, 이런 것 속에서 지성은 충분히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도 그 지성적인 것을 흘러 넘치게끔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어떤 실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은 그냥 자기의 관습적인, 습관적으로 자기가 하는 능력에 안주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성은 다 있어. 지성은 다 있는데, 이제 지성 안에 내재해 있는 지성을 거스르면서 그런 힘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지성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성의 1차적인 작동 방식, 여기에 머물면서 계속 습관적인 것에 지성이 안주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도 분화가 되겠지. 종이 분화되진 않겠지만 인간의 삶은 분화되지 않겠어요? 기지의 것으로 이루어진 기지의 것, 요컨대 반복되는 과거와 관계하고 있다. 계속 습관적이라는 건 A는 A야. A는 A야. A가 어떻게 또 다른 차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변신해가고 있는가는 보지 않지. A는 A야만 보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지성이 거기에서 마음 편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지성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과거와 관계하는 거야. 그게 편해. 그리고 대상이 무엇이든 지성은 그것을 추상하고 분리하고 제거함으로써 필요하다면 대상 자체를 그것에 근접하는 등가물로 대체해서 맨날 A는 A다만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성이 1차적인 작동에 고착된 방식인 게 이겠죠. 그러나 붙어보세요. 매 순간이 하나의 기여이고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형태가 생겨나지만 그것은 일단 생겨난 후에만 원인들에 의해 결정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서 원인들은 그 유에 고유한 것이어서
결과와 일체를 이루고 결과와 동시에 구체화되고 그것들이 결과를 결정하는 만큼이나 결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로 생겨난 형태가 무엇이 될지를 예견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게 뭐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근데 이렇게 지성의 습관적인 작동 방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 매번 새로운 게 형성돼. 근데 어떤 형태가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그 생겨났다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알고 있는 결과에다가 그거를 계속 꿰맞추기 때문인 거지. 사실은 매번의 차이에 의해서 예측 불가능성을 매번 실현하는 방식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좀 다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그 새로운 것은 이 오성만으로는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250페이지 넘겨보세요.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게 우리의 오성이야.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것을 빠져나가게 하고 어떤 생겨난 형태를 계속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환원하는 방식. 이게 이제 지성의 작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죠. 이거는 계속 지성은 반복을 해요. 마치 이런 기작은 250페이지의 둘째 줄 보세요. 그것이 이 오성 지성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추구하고 도처에서 재발견하는 인과성.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건 계속 뭔가를 재발견해. 계속 뭔가를 새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던 걸 다시 발견하는 거야. 재발견하는 인과성. 이거 여기에 또 형태가 일어났네.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네. 결과를 가지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어떤 원인을 다시 재발견한 거야. A가 만들어졌네. 그럼 A 비슷한 것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여기다가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발견, 도처에서 재발견하는 인과성은 우리 산업의 작동 기제 그 자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에서는 동일한 전체를 동일한 요소로 무한히 재구성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동일한 운동을 반복한다. 그럼 이게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계속 지성을 극단화한 거지. 지성을 극단화해서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1분 1초까지도 다 쪼개서 계산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투입한 것이 10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러이러한 예측 가능성 속에서 10으로서 이게 산출돼야 된다. 이걸 우리는 합리적 세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성의 작동을 극단화한 것이 산업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에서 다섯째 줄에 오성에서 지성에서 목적성은 산업의 목적성과 같은 거예요. 계속 동일한 것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원인이 거기에 주어지면 똑같은 것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는 것. 똑같은 원인이 투여될 때라도 언제나 매 순간은 차이와 더불어 돌아오기 때문에 똑같은 원인은 다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순간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냐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성에서의 목적성이라는 건 언제나 같은 원인을 넣으면 같은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걸 전제해버리게 되죠. 이게 산업사회의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미리 주어진 원본, 즉 과거의 것 또는 기지의 요소들로 구성된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하려 그러면 이런 원인을 주어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옆집 애가 서울대 갔다더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야? 저 옆집 애가 한 거 똑같이 우리 자식한테. 아니 너무 이 이야기가 뭐 산업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잖아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그럼 나도 그러하게 똑같이 해보는 거지. 이렇게 도처에서 인과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원인이 주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어떻게 현행화하는 그 차이 속에서 다른 방식의 결과로 현행화할 것인가. 똑같은 원인이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현행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매번 예측 불가능한 차이로서 순간을 마주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적인 오성의 작동 속에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움을 계속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페이지 맨 아래 지성은 타성체를 조작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 타성체라는 게 이제 습관화된 거. 그래서 생명을 이 지성을 가지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 지성은 쓰잘데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251페이지로 보면 맨 위에 신체의 삶을 다루건 정신의 삶을 다루건 지성은 되게 난폭하다. 위생학과 교육학. 이 건강학이잖아요. 위생학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룰 때도 현대의학이라는 건 되게 이런 지성적 조작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교육학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가 교육학의 얘잖아요. 이런 걸 몇 시간씩 공부하면 뭘 알게 된다. 이런 식의 그 학교 프로그램. 그런 게 다 지성의 조작을 전제로 하고 바탕에 깔고 이루어진 것인 거죠. 그래서 모든 과오는 어디에 있다? 위로 올라가 보시면 과오의 기원은 생명을 타성체로 취급하고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인데 똑같이 주입하면 똑같이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생명을 타성체로 취급하는 거죠. 모든 실제가 유동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어떤 애는 그 수업을 듣고 포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애는 그 수업을 듣고 나는 그걸 전공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타성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 걸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실제가 유동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정지한 고체 형태로 생각하려는 완고함. 이게 지성의 하나의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불연속성, 부동성, 죽은 것 속에서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 지성은 생명에 대한 자연적인 몰이에 그런 방식으로 계속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처음에는 그게 유리했기 때문인 거지. 유리했기 때문에 또 그걸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경향성, 습관이 생겨난 거죠. 이게 이제 지성의 길이에요. 지성의 길. 그럼 이제 본능의 길은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같겠죠, 당연히. 이제 그 두 가지를 본 다음에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3장으로 가는 거죠. 자, 좀 쉴까요?